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책임론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론에서는 책임 능력, 그리고 위법성 인식의 문제와 법률의 착오, 그리고 기대 가능성, 비난 가능성 쪽을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공부한 바 있습니다만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책임이라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난 가능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위법성 문제는 법 질서 전체 입장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행위가 아니고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자.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 이상인가 아닌가 이런 걸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심범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인정을 합니다. 확신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특정 종교의 경우에 병역을 거부한다라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은 따른다.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 원칙 또는 책임주의란 말이 있는데요. 책임주의라는 말은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이 있을 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책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 책임입니다. 행위 책임. 그래서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우리가 그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행위 책임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 책임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결과 책임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같은 경우가 결과 책임의 잔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먼저 동시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자, 동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A와 B가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죽긴 죽었어요, 갑이. 근데 누구 총에 맞아서 죽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A, B를 모두 살인 미수로 처벌합니다. 이런 걸 동시범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동시범에서 특례, 특례란 말은 특별한 예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을 A와 B가 동시 또는 이시에 상해할 목적으로 칼을 휘둘렀어요. 근데 누구 칼에 맞았는지는 잘 모르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동시범과 같은 스타일이면은 상해 미수죄로 A, B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는 특례 따라서 누구 칼에 맞았는지를 모른다라고 할 때는 둘 다 A, B를 모두 상해죄의 고의 기수로 처벌합니다. 우리가 조폭이라든가 이런 싸움 같은 거 보면은 한 사람을 놓고 여러 명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칼을 맞아서 상해를 입었지만 누구 칼에 맞은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미수로 처벌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상해죄의 경우는 동시범 특례를 인정을 해서 양자를 양자를 모두 A, B 모두 상해죄의 고의 기수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해죄의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고의 기수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에 자기 칼에 안 맞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 책임의 잔재다. 결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보완처분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보완처분이라는 데는 책임주의가 적용이 안 됩니다. 보완처분하면 여러분 떠올려야 될 것은 보호관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당장 범죄가 이루어졌다가 아니고 앞으로 범죄가 이루어질 것 같다. 장래 범죄가 될 것 같다. 그런 위험성 정도, 균형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되는 것이.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비례성 원칙.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안처분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책임의 근거를 따져보자는 얘기인데요. 우리 앞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는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이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론에서는 책임의 근거를 인간은 자유사에 두고 있습니다. 자유사라는 것은 인간은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자유사를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범죄인의 반사적 성격이 문제다. 성격 책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문제고, 그 행위자 책임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론은 반사회적 성격의 책임의 근거가 있고,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의 자유사의 책임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이걸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보안처분을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이 둘을 갖다가 별개로 보는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얘기는. 자, 보안처분은 책임 무능력자에게, 책임 능력자인 일반인에게는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둘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사회적 책임론은 이건 전부 다 반사회적 성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사회방위처분이라는 차원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원론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론은 이원론, 도의적 책임론은 이원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에서는 이 책임 능력의 문제를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능력, 사물 변별 능력을 합해서 책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 책임 무능력자다. 그럼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유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자유사가 없다는 것은 범죄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은 범죄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에서는 반사적 성격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습니다. 근데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반사적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사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보안 처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책임 능력 문제는 이거는 형벌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에는 범죄 능력의 문제로 보고 여기는 사회적 책임론은 형벌 능력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시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임의 본질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심리적 책임론이 있고 규범적 책임론이 있습니다. 심리적 책임론에서는 책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심리적인 사실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의 과실입니다. 고의 과실. 고의는 뭡니까? 인식 플러스 의사였고요. 과실은 정상적주의 태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사실관계에 바로 책임의 본질이 있다. 이것이 심리적 책임론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에서는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바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행위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면은 그 사람한테 비난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규범적 책임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비난 가능성에다가 두고 있는 이런 입장이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이고 이러한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이 오늘날의 다수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사회적 책임론의 사회적 행위론 행위론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책임의 구성 요소는 책임 능력, 그다음 책임 형식으로서의 고의 과실, 그리고 위법성 인식, 기대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를 책임의 요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행위론 배웠던 기억 나실 거예요. 행위론에서는 형법상의 의미 있는 행동,
그리고 의미가 없는 행동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구성력과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연결하는 연결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 개념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형법상 의미가 있는 행동은 고의, 과실, 자기, 부자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형법상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이었고, 따라서 사회적 행위론이 현재 다수의 지지를 받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규범적 책임론을 주장하게 되고, 이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책임의 구성 요소를 책임 능력, 그다음 책임 형식으로서의 고의 과실, 그리고 위법성의 인식, 그리고 기대 가능성, 적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얼마큼 있냐, 이걸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가보면은요, 여기 책임의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쭉 나눠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 책임 개념, 사회적 행위로의 입장, 우리 합일태적 범죄 체계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책임 능력, 그다음 책임 형식으로서의 고의와 과실, 그다음 위법성 인식, 그리고 기대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를 책임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 행위로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합일태적 범죄 체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임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사 결정 능력, 사물 변별 능력을 우리가 합해서 책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가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물 변별 능력, 법이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능력, 의사결정 능력, 자유의사를 가지고. 그래서 책임 능력은 사물 변별 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 이걸 합해서 책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느냐? X입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은 사물 변별 능력을 말한다. 그러면 이건 X입니다. 자, 책임 능력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 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당시에 책임 능력이 있는 상태 된다.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이러한 능력, 책임 능력이 있을 때 행위를 했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할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원칙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입니다. 이때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 능력의 판단 기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정신병이라든가 이런 그 요인들을 기초로 판단하는 스타일. 또 심리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은 이걸 혼합하는 스타일로 혼합적 판단. 그래서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적, 이걸 혼합을 해서 판단합니다. 이것이 형법 10조에 가면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가봅니다. 책임 무능력자, 책임 능력이 없다는 거죠. 먼저 형사상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형사상 성년자는 몇 살입니까? 14세죠. 형사상 성년. 물론 만 14세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이건 미성년이니까 14세 미만이 되죠, 미만. 형사 성년은 14세 성년이 되고, 그죠?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절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4세 미만, 흔히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형사상 책임 무능력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지를 않는 것이죠. 자,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에서 어떤 부분에서 빠져서 결여가 돼서 성립이 안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당방위 때문에 범죄 성립이 안 된다. 이건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죠. 또 초등학생이라서 형사 미성년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안 된다. 이거는 책임이 조각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분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심신상실자입니다. 심신상실. 10조에 가면은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처벌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심신상실입니다. 심신상실. 심신상실. 그래서 심신장애, 생물학적 측면,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이건 심리학적 측면. 그래서 혼합을 해서 판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심신상실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판단할 때는 감정인,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님께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는 개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심신미약자입니다. 자, 심신상실은 형사상 미성년자 합계 형사책임 무능력자였습니다. 이번은 책임 무능이 아니고 책임 능력이 있는데 한정에서만 있단 말이에요. 한정에서. 먼저 심신미약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해서 심신이 미약해요. 없는 게 아니라 미약하다고. 있긴 있는데 그럴 때는 형을 감경한다. 필요적 감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경미한 정신분열증 환자라든가 간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농아자입니다. 농자 또는 아자가 아니고 농아자입니다. 따라서 귀머거리이면서 and 그리고 동시에 벙어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농아자, 농자이면서 동시에 아자. 이럴 때는 형을 감경한다. 필요적 감경 사유가 됩니다. 필요적 감경 사유. 계속해서 원자행입니다. 원자행위, 원인의 쌓이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평소 좋아하던 여학생한테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갔는데 맨정신에 강간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를 만들어서 가서 강간을 한다 또는 강제추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설정 당시 맘먹을 당시에는 제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는 좀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자행위라고 해요. 원자행위. 자, 위험 발생을 얘기 안 하고 자의로 스스로 심신상실을 야기한 자 행위는 깎아주는 게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거예요. 정상인과 똑같이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내려가서 보면은요. 책임주의와 관계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책임주의는 행위 시에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행위 당시에는 지금 만취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10조 사망, 지금 여기 사망의 조문으로 이건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게 이상이 없다. 깎아주는 거 없다. 이렇게 명문 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벌성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 설정 당시 자체를 실행행위를 보자는 견해, 또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 실행행위가 있다는 견해, 또 원인행위와 실행행위가 불가분적 연관이 있다는 견해, 끝에 원인과 실행행위에 불가분적 연관이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견해. 여기서는 이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지만 그 원칙에 대한 예의로서 이걸 처벌하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원인사론 행위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느냐. 먼저 고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실로도 원인사론 행위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만은 뭐 누굴 때렸다, 싸웠다, 뭐 가정 폭력을 했다, 뭐 데이트 폭력을 했다. 사고 칠 때마다 술 핑계를 대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떤 음주만 하면 꼭 사고를 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하면 술이 취하면 타인을 때리거나 하는 이 습벽이 있는 걸 이미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다량의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를 만들어서 사고쳐 타인을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주의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누굴 때리려고 술을 먹는 것은 고의적이지만 누굴 때리려고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실수로 자기 술을 먹으면 그런 거 알면서 실수로 술을 마셔서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과실로 원인의 시하로 행위를 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실의 자기범이라고 그래요. 또 조금만 마셔도 만취하는 전철 운전사가 본수 없이 실수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가지고 그 열차가 충돌해버렸다 이겁니다. 이거는 과실의 부작용. 역시 과실로 원인시하로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시하로 행위 경우에도 고의가 있고 그리고 또 과실이 있다는 거. 부주의, 과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 행위의 성립 요건을 가면은 자,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한다는 것이고요. 스스로 한다는 말, 스스로 심리장애를 야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맘먹고 하고 스스로 하고 실수로도 하고 과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책임 능력자와 똑같이 처벌해. 그렇습니다. 행위 책임 동시존재 원칙에 대한 예의로서 정상인과 똑같이 처벌한다면 처벌. 봐주는 게 없고 형의 면제 감경 없고 똑같이 처벌한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 성립을 하는 데 있어서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 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조리라는 것은 공소양속, 미폭양속, 사회적 상당성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위법성을 인식한다고 해서 전문가처럼 법조문까지 인식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법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위법성 인식은 꼭 그런 개념이 아니고 법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엄격고의설의 문제입니다. 엄격고의설. 엄격고의설에서는 그러니까 고의다라고 할 때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고의범으로 하려면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진다. 위법성 인식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제한적 고의설의 입장에서는 위법성 인식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식 가능성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엄격 책임설 입장에서는 모든 위법성 조각사유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봅니다.
자, 제한책임설 입장에서는 모든까지 가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이고 착오의 문제는 요거는 사실의 착오와 동일한 정도로 인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를 따져보면 엄격 책임설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은 착오의 문제도 법률의 착오로 본다는 것이고 이건 사실의 착오로 본다는 면에 차이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률의 착오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 상담을 했어요. 법무법인에 가 상담을 해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잘못됐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오인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형법 16조를 가면은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서 죄가 되지 않은 걸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따질 때 변호사 상담도 오인의 정당성을 판례가 부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처리하고 행동을 할 때 변호사 상담을 했던 것들을 꼭 문서로서 가지고 있으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행정관서에 가서 상담하더라도 민원실에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한 이후에 다시 담당자, 실제 그 업무 담당자와 꼭 상담을 하시고 문서를 꼭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법률의 착오의 유형에는 직접 착오와 간접적 착오가 있습니다. 직접 착오라는 것은 행자가 자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금주기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걸 보정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효력의 착오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법률 규정에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섭의 착오는 예를 들면은 이게 뇌물인데 선물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처벌 안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포섭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간접적 착오는 직접적으로 인식을 못했다 이게 아니고 인식은 했어요. 그러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든가 이렇게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는 허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간접착오라고 합니다. 먼저 위법성 조각 사유 존재 관한 착오입니다. 허용되는 규범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우월하다 또는 부인이 자기가 우월하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잘못 알고 체벌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간접착오의 문제입니다. 이번엔 허용 한계의 착오 문제, 한계. 자, 현행범을 체포한다.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체포다. 그러면 영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특히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 그 현행범을 죽여도 되느냐? 그건 아닌데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현행범을 살해한다. 이런 것이 바로 착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한 착오의 문제는 법률의 착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착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조의 해석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은 걸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냐 이게 문제 핵심이고 정당하다 그러면은 책임이 조각돼서 법률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핵심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건 오인의 정당성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를 여러분이 비교해서 기억하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하다. 여기가 시험에서 집중 출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의 착오 문제로 접근을 해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나 없나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대 가능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법행위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서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책임 조각이 되는 내용, 자, 강론, 그리고 감면될 수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이 총론 강론이 내용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요된 행위라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또는 자기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가면은 A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제 자식한테 목에 칼을 대고 저보고 범죄 행위를 시킵니다. 강도를 하라고 한다. B라는 사람은 상해를 가하라고 한다. 라고 할 때 제가 B를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제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의 행동은 범죄가 되지 않는 거죠. 강요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그렇게 시킨 사람은 간접정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요된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또는 친족이라는 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폭력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이상해서 책임론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